검찰이 내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1.9평 구치소 독방 생활도 짚어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는 재단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스포츠재단 기업 모금 창구는 최 씨 최측근 박헌영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로비스트 린다김이 박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새누리 대선 주자들은 지도부 사퇴와 재창당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국민보고대회를 결정해 장외로 나갈 태세입니다. 내일도 영하추위가 이어집니다. 강원 스키장은 인공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뉴스판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TV조선의 특종은 이어집니다. 네, 특종 보도에 앞서 검찰의 최순실 씨 조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 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어제 말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효정 기자. 네, 최순실 씨는 현재 검찰청사 10층 영상 녹화실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최 씨를 긴급 체포한 검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28시간 정도입니다.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레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조사에 잘 응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어제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에 앞서 청사에 들어가면서 한 말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 정작 검찰 조사에선 말이 다릅니다. 나는 모른다. 아니다. 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씨의 일부 혐의를 먼저 소명한 뒤 구속 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비선 실세, 차은택 씨의 회사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늘 실시됐습니다. 자, 이거 청와대 관계자 소환도 사실 관심인데 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내일 소환되죠? 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내일 오후 2시 검찰에 소환됩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와 미르 K스포츠재단 사이의 관계를 밝힐 핵심 인물입니다. 두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국정감사 등에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밝혔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도 추가됩니다. 네, 다음 관심은 안 전 수석과 함께 사퇴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검찰이 부를까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강남땅 거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데 있어 우수석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 씨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우 전 수석이 현직이 아닌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 부담을 다소 덜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긴급 체포돼 구치소에 들어간 뒤 검찰에 다시 나온 최 씨는 수의 대신 어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검찰은 밤샘 조사를 할 태세인데 이 최 씨가 심야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검찰청사로 들어옵니다. 수갑을 찬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출석할 때 입은 옷과 신발 그대로입니다. 구치소 안에서는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는 조사와 재판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곧장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 녹화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검사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최 씨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실에서 곰탕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운 것과 달리 오늘 최 씨는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구치소 측이 제공하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 조사 초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나타냈던 최 씨는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간 겁니다.
저 이전까지는 변호인이 신변 안전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신변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검찰은 조사 분량이 많아 밤늦게까지 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처럼 최 씨가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에 보낸 뒤 내일 오전 다시 부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던 최순실 씨는 6.5제곱미터, 1.9평짜리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평소 살던 집의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박상현 기자가 최 씨의 구치소 생활을 알아봤습니다. 새벽 2시 검찰 청사를 나선 최순실 씨. 차로 20분 거리인 서울구치소로 향합니다. 초췌한 모습의 최 씨를 맞은 곳은 6.5제곱미터, 1.9평짜리 독방입니다. 이곳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간이벽으로 공간만 나눠진 형태입니다. 최 씨가 거주하던 384제곱미터, 110평짜리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레지던스와 비교하면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구치소 독방은 최 씨 레지던스의 화장실만한 크기라는 겁니다. 구치소 내에선 식사도 독방에서 혼자 해결합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직접 식판과 숟가락도 설거지에 반납해야 합니다. 혼밥에 설거지까지 최 씨의 생활이 180도 변한 겁니다. 추운 날씨에 최 씨가 의지할 곳은 방바닥의 열선이 전부입니다. 최 씨가 검찰 조사 때 먹었던 곰탕도 구치소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 독방은 이상득 전 의원과 최태원 SK 회장 등 이른바 범털로 불리는 정계계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갔으며 현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수감돼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를 소환한 오늘 오전 10시에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비공개로 고 씨를 불렀는데 이 최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대질 신문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검찰은 국정농단 중심에 선 최순실 씨를 소환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 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씨도 소환됩니다. 고 씨의 세 번째 출두는 공개되지 않았고 최 씨 소환에 가려 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고 씨는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만든 유령회사 더 블루케이의 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 씨는 20살 많은 최 씨와 반말을 할 정도로 가까운 최측근으로 최 씨의 주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최 씨를 압박하기 위해 고 씨와 대질신문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과 재단 사유화 혐의 등에 대해 고 씨가 구체적 정황을 알고 있어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열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청와대에 민간인이 들어가려면 사전 허가를 받고 복잡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아무 검문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제 집처럼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을 하고 청와대 관용차까지 이용했습니다. 그야말로 VVIP 대접이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듯 왕래했습니다.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TV조선이 특종보도한 의상실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를 닫고 수발을 들던 인물입니다. 측근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도 운전을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 씨는 아무런 검문 검색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과 장차관만 이용하는 청와대 정문을 통해 경내에 들어갔습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도 사전에 고지하고 얼굴을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예외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미리서부터 이렇게 검색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그 부분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을 상대로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 부인을 사적으로 청와대로 불렀다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외부인을 불러들일 때 관용차를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최 씨가 탄 차량을 제지 검문했다가 원경환 경호실 경찰관리관과 김성열 백일 경비단장이 갑자기 교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동행했다는 이영선 행정관은 원래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소속의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 신분인 최 씨가 마치 영부인처럼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것인지, 자, 아니면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한 것인지, 자, 이 물음을 갖고 신한순 기자가 좀 더 취재해봤습니다. 청와대는 경비상 A, B, C, D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청와대 외곽 지역인 D 구역은 이상 징후가 없는 한 일반인과 관광객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청와대 담장부터 시작되는 C 구역은 업무 차량과 사전 승인 차량이 연풍문과 시화문을 통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검문소에서는 탑승자 전원에 대해 사전에 발급된 출입증, 즉 B표를 검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청와대 본관과 대통령 관저까지 가려면 B, A 두 단계 검문을 더 거쳐야 합니다. D부터 A 구역까지 검문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은 대통령이 탄 차량과 이를 따르는 수행원, 경호원 차량 10여 대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외로 프리패스 차량이 있습니다. 프리패스 차량은 청와대 부속실에서 경호실과 경비대에 업무용 차량 번호를 특정해 알려주고 프리패스를 요청하면 차에 누가 탔는지 검문 없이 C구역부터 A구역까지 바로 통과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프리패스 차량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출입증이 없는 일반인이 관저까지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순실 씨도 이 프리패스 차량으로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관 차량을 검문하면서 시비 붙을 일이 없어요.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에 가는 그거는 검문을 안 하죠. 결국 민간인 최 씨가 긴박한 상황에 쓰라고 만든 업무용 프리패스 차량을 자가용처럼 이용한 셈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가 고급 침대 3개를 구입해서 본관에 들여갔습니다. 자, 모두 강남의 유명 가구점 제품으로 무려 600만 원대 고가 침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이걸 과연 누가 사용했을까요? 김미선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작 일주일 전인 2013년 2월 18일 청와대 본관으로 400만 원대 침대가 반입됩니다. 2주 뒤 600만 원대 침대가 들어가고 7월에 다시 100만 원대 침대가 들어갑니다. 한 개는 대통령이 쓰더라도 나머지는 누가 쓰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외에 김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 집기 17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씨 파문이 터지면서 최 씨와 남편 정윤회 씨가 관저에서 생활하며 그 침대를 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침대들은 모두 국내 중견 고급 가구업체 강남 본점에서 판매됐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소문이 나고 해서 오래 쓰시던 게 많잖아요. 하지만 청와대가 여기서 총 5,500만 원어치 가구를 구매했는데도 점원들은 금시초문입니다. 청와대 쪽에요? 네네. 그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월 당시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침대 주인을 물었지만 청와대는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침대 주인이 누군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어떻게 대기업의 돈을 모았는지 그 경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금을 총괄한 사람은 안종범 전 수석이었지만 실질적인 배후는 최순실 씨였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합니다. 모금 흐름도 안 수석의 총괄 아래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두 사무총장이 모금 실무를 수행하고 배우는 최순실 씨였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 본인은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안 수석께서 그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하지만 재단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수석을 지목합니다. 안종범 수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K스포츠재단의 전 사무총장인 정현식 씨와 WK 전 대표 조모 씨는 최순실 씨로부터 안 수석에 전화가 올 것이란 얘기를 들은 뒤 실제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와 문자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당장 못 받더라도 바로 전화가 왔었고 되게 인정하실 거하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두 얼굴을 보고 있어요. 안 전 수석은 이른바 대포폰까지 써가며 회유하려 했지만 안 수석과 배우에 최 씨가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진이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재단에 기금을 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돈을 모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 씨가 신임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독일에 머물면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장과 숙소를 알아보는 집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최 씨의 지시로 기업들을 방문해 자금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기업을 방문할 당시 한 차례 동행한 적이 있는 고영태 씨도 박 과장이 여러 기업을 찾아다니며 돈을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모금 과정에서 최 씨나 안종범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K스포츠재단 소속이었지만 최 씨가 사실상 회장이었던 더블루K의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더블루K의 조성민 대표는 최 씨에게 박 과장과 함께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만나러 가겠다고 문자 보고를 했고 최 씨도 조 대표에게 박 과장은 출근하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안 수석과의 교감 속에 박 씨를 내세워 기업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정확히 100일 전 TV조선의 특종 보도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모은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그동안 안 전 수석의 해명들이 잇따라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왜 안 전 수석은 최 씨를 모른다고 할까요? 판포커스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지난 29일 검찰이 들이닥칩니다. 안 전 수석의 집은 물론 타는 차까지 싹 뒤집니다. 잘못부터 했어요. 우리 할 때 하더라. 한참 했어요. 굉장히 했는가 보더라고요. 어제 아침까지는 집에 있었던 안 전 수석. 그 안종범 선생님 혹시 부인분 되시나요? 예. 혹시 오늘 언제쯤 나가셨나요? 아침 일찍 나갔는데. 아침 일찍이요? 어디 가셨는지 따로 말씀 안 하시고. 예. 하지만 오늘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계십니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안종범 전 수석이 지목된 건 석 달 전 TV조선의 특종 보도입니다. 모금 활동에 개입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던 안종범 현 정책조정수석. 안 전 수석의 당시 해명은 정경영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막 이승철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느 정도로 되는 것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내가 뭐 그거에 개입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지만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며 자발적 모금이라는 기존 주장을 번복합니다. 안 전 수석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운영, 인사까지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안전수석과 계속 연락을 했고 문자도 55차례나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고 SK에 80억 원을 요구했고 이후에는 안전수석이 확인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폭로합니다. 안종범 수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한 안전수석의 말은 사실일까? 최순실 씨 아세요? 모릅니다. 직접 보시진 전혀 모르. 안전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연을 맺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안전수석은 박 대통령의 사조직 공부 모임 5인방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순실이 있다는 건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았지. 그 몰랐다는 건 거짓말. 정말 최순실 씨를 몰랐을까? 그렇다면 최순실 씨와 안전수석 사이를 이어주는 인물이 누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을 주목합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인방보다도 두 사람을 더 잘 아는 최고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안 수석이 최고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건지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최순실 씨 패밀리를 둘러싼 의혹이 고구마 줄기 캐듯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번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장 씨가 이규혁 전 국가대표 선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을 주도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는 이곳에서 전무이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약 7억 원 정부 예산을 타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장 씨가 이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름 전쯤에 시호 씨가 이규혁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증거를 다 없애라, 페북의 사진들을 다 지워달라, 그런 지시 내지는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 씨는 나아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까지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영재센터를 지렛대로 해서 교두보로 해서 이후에 많은 사업 구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평창올림픽 관련한 이 예산이 13조에 이르거든요. 장 씨가 관련 책임을 모두 이 씨에게 떠넘기려고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논란이 되자 장 씨에게 누가 한 거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다 한 거지라고 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 씨가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그냥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다 자기가 책임지고 검찰 조사 다 받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딱 연락이 딱 거절됐어요. 장 씨는 센터 설립을 주도하고도 공식 직함 없이 활동해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최순실 씨가 소유한 WK가 외국 건설 회사를 앞세워 수천억 원대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를 따내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WK를 도와주려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소유 WK는 지난 1월 스위스 전문 건설회사 누슬리와 접촉해 평창올림픽 경기장 관중석과 부속시설을 만드는 3,300억 원짜리 오버레이 사업을 따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인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이 누슬리 관계자들과 만나 WK가 국내 스포츠 관련 사업권을 쥐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 자리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안종범 수석이 참석하고 좀 있다가 김종 차관이 참석했어요. 뉴슬리가 한국 영업권을 WK에게 주는 협약을 하는 맺는 자리였다.
문체부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회의 발언이라고 언급하며 누슬리를 검토해보라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아니, 수주가 아니고요. 일단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그는 전문업체에 대한 그 방안이 있는지 그좀 확인해보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해 문체부 예산 7억 원을 받아낸 최 씨의 조카 장유진 씨가 동계올림픽 사업권까지 따내려 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K재단 기부를 거부했다가 평창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세혜입니다. 자, 어제 TV조선이 최순실 씨 메모를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 최순실 씨 메모는 그대로 실행이 돼서 대통령 순방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MOU까지 체결했는데 자, 박 대통령 스스로도 이례적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8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차은택 씨가 비밀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된 UAE 문화교류 회의 결과보고 문건엔 아부다비 미디어 지역청 산하기업인 투포54와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투포54의 폴 베이커 대표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국과 밀접하게 투포54에 기반한 문화센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지난해 3월 대통령 방문 당시 현지 브리핑에서 투포54란 기업에 대해 1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2454 숫자로 2454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제작에 적극 투자하고 있고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의 자회사로서 결과 보고에 등장하는 MOU, 문화원 설립, 드라마 영화 공동 제작 등 내용은 실제 대통령 순방 성과 자료에도 포착됩니다. 최순실 씨가 휘갈겨 쓴 메모가 결국 정상 외교 결과물로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최순실 의혹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자, 린다 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순실 씨가 혹시 무기 사업까지 손댄 것 아니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된 린다 김은 사정당국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린다 김은 평소 주변에도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한테 직접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사저에서 2번. 린다 김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의 이혼을 걱정하는 등 최순실 씨와의 친분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일이다. 지금 이혼을 해서 이거 나중에 말 많이 나올 건데. 정부 유력 인사와 가까운 기업체 대표는 우연히 유력 인사와 식사 자리에서 최순실 씨와 린다 김 등 N7명이 함께 있는 카톡방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린다 김은 해외 무기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사정당국에 말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뭐 이름 받았다고 하시는 것들, 부품이라든지 기타 뭐 많은 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수적으로 올 부분. 일부에선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이 F-15에서 F-35로 바뀐 과정에 린다 김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린다 김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최순실 씨 변호사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새누리당은 거국 내각 구성을 수용하면서 이 총리 후보로 손학규, 김종인, 김병준 씨 등을 추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일단 당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거국 중립내각이 꾸려지면 총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가 합의해 중립적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또 거국 내각 구성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정권 교체가 눈앞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국난을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정략적 책략으로 대하는지 국민이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역시 후보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일단 당으로 공을 돌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 그런 거는 뭐 지금 당 끌고 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지. 난 김 전 대표는 전권을 주면 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부인하면서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헬렐레 총리를 임명한다면 총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거국 중립내각의 총리 후보로 거론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정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 전 실장은 누가 총리가 돼도 힘든 자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동력을 잃으니까 그다음에 이 총리나 내각도 동력을 잃게 되고 동력의 원천이 바뀌었어요. 지금 국정의 동력이 이제 국회 쪽으로 옮겼어. 그렇다면 이제 또 그 동력을 가진 분들이 열심히 움직여 줘야 되고.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고 했죠, 내가. 그런데 그게 이제 참 합의 보기가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합의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일단 책임 총리를 해놓고 뭐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거국 내각을 형성하든가. 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계십니다. 네. 여러 번째. 만약 요청이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서 오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내가 이야기하기가 참 못해. 그죠? 예. 지금 뭐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예. 무슨 김치 국부터 마시나 그럴 수도 있고. 가볍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누가 하든 다음 총리는 정말 상처뿐인 사람이 될 거예요. 너무 힘든 자리가 될 거예요. 새 총리로 하여금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롭게 가야 될 부분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 사안마다 다 다를 겁니다. 말하자면 조각을 하듯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주장한 게 그거야. 이 기간을 어떻게 보면 이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내각제 비슷한 이런 구도를 실험해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 개헌의 담론 수준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다음 정부까지의 기간을 이 기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좋은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순회 형식으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장외투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을 조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도 박근혜 정부에 독서를 던졌습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요. 국가를 상대로 한 가족 사기단이요. 영혼 없는 맹신 정치였음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공범이라면서 임기 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의혹의 시발점이자 모든 의혹의 총착역인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하야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야 탄핵 얘기하고 싶지만 야당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까 봐 꾹 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수대 형식으로 국민 보고 대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외로 나가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최대한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도처에서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에서도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맹비난에 점령군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뒤 국정에서 손을 떼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발언에 새누리당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위치에서 자극적인 말로 여당을 공격하고 정권을 너무 과하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또 옳지 못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SNS 글에서 대통령 하야하라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직접 말만 안 했지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손금주 대변인은 점령군처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문 전 대표는 헌정 중단이란 상황을 피하고 이 위기를 해결하자는 충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박근혜 정부를 출범하게 하는데 저도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출범한 지 3개월도 안 된 새누리당 이정현 호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 5명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친박이니 비박이니 세력 다툼을 하다간 이 재창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해산당할 지경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모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 등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순실 파문 수습책의 첫 단추는 이정현 대표 사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다 동감을 표했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초재선 의원 모임은 21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고 3선 이상 21명이 따로 모여 역시 지도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모임을 방해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초재선 의원님들에게 본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입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여당이 혼란에 빠져든 가운데 이정현 대표는 공식 일정 없이 두 분 불출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수술 사후 조치를 위해 오늘 하루 입원했습니다. 내일 퇴원하는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도부 진퇴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곧 있을 줄 알았던 청와대 비서실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은 깊고 청와대는 멈춰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후속 인사 발표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네, 당초 후임 비서실장이 오늘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좀 더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선장인 비서실장 임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 위해 후보자들을 압축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14개 나라 주한대사 신임장을 받는 공식 일정 외에 별다른 일정 없이 후속 인사에 집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의는 지난 20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격주로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무회의도 3주째 3주 연속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후임 인사는 내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조정수석과 정무수석 인사도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실질적인 실장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는 겁니까? 내일 국회 운영위도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과 그 다음 순서인 정무수석이 없으니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할 참모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서열상으로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을 대신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최재경 민정수석은 오늘이 출근 이틀째인데다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다음 순서인 김기현 외교안보 수석이 국회에 가서 비서실장 대행 역할로 업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제수석과 다른 수석 비서관들 그리고 경호실 관계자들도 정상적으로 국회에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먼저 공을 띄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곧바로 그 공을 받아 넘겼습니다. 제3지대로 새 판을 짜야 된다던 손학규 전 대표, 노무현 팔지 말라며 친노를 비판했던 김병준 교수, 문재인은 까미 안 돼 라고 말했던 김종인 전 대표를 거각내각 총리 후보로 내세웠는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후보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자, 그건 상황을 모면하려는 잔꾀야 라며 거국내각을 이렇게 걷어찼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 거국내각 총리 과연 누가 그 공을 받을까요? 거국 중립내각 총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밀고 당기기.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앞서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 내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이 이걸 또 덥석 받으니까 이제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오히려 거국 내각을 뻥 차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그 문 전 대표가 당초 거국 내각을 얘기했을 때는 신모 원료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관성적인 그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안 받을 걸로 당연히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덥석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사실 이걸 받게 되면은 야당이 국정 잘못을 이제 나눠서 책임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갔던 시선이 총리로 오게 되면 그야말로 야당은 호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더 문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후보들이 공교롭게도 다 문재인 전 대표랑 사이가 안 좋은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전 대표만 해도 민주당 탈당했고 비노의 대표적인 인사였고 거기다가 제3지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김종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 전 대표가 영입은 했지만 계속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문재인 전 대표한테 까미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김병준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노무현 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계속 친노 세력에 친문 세력에 대해서 완장 세력이다 이러면서 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괜히 이런 분들 총리 만들어줬다가 반문의 근거지가 되고 오히려 민주당만 문 전 대표 유상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봉착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학규 또 김종인, 김병준 이분들 처음에는 뭐 아닌 것처럼 했는데 지금 당장 손학규 전 대표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김종인 전 대표도 뭐 당에서 할 일이다. 네. 조금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그래서 몸담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총리, 장관 한 번씩 꼭 해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총리 했던 사람 치고 대통령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규하 전 대통령 빼고는 없다.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이번 총리는 다릅니다. 이번 총리는 그런 힘없는 총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세 총리고요. 사실상 절반의 대통령입니다. 네. 권한을 거의 절반을 이상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권한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음번 대선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손학규 전 대표 처음엔 뭐 관심 없는 듯이 얘기하다가 오늘 당장 여야 합의를 전제로 네.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김병준 교수도 사실상 제안을 받아서 내라까지 했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자신의 그 소신인 이원 집정제를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네. 뜻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총리로 국정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한번 그거를 해보고 싶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총리 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네. 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거부했단 말이죠. 네. 거부했다면 이 아무리 세 분이 하고 싶어 하더라도 네. 야권의 실세 아닙니까? 문 전 그렇죠. 대표가. 이분이 거부하면은 거국 중립 내각이라는 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문 전 대표 측이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네. 그 캠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세 사람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향도 안 맞고 그다음에 뭐 언제 우리가 협의한 적 있느냐? 네. 협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석고 대제하고 진상규명하고 그다음에 탈당하고 이 모든 걸 다 해야지 그때야 가능하다. 사실상 물러나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건 뭐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 안 되면 이 세 사람도 안 된다 이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반대만 하면은 그럼 국정은 공백을 그냥 놔두자는 거냐 이런 네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 있고요. 국민의당도 변수입니다. 국민의당이 덜썩 받아버리면은 사실상 청문회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다면은 더 민주당만 잘못하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이죠. 여야 모두가 지금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그렇습니다. 대표는 그럼 고국 내각 하자 그랬다가 안 하고 있고 네.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은 그럼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네. 어쩌자는 겁니까 이 정치권은?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그 최순실 사태 자체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고 네. 그 말고 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 거국 내각이든 책임 총리든 해야 된다는 얘기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로 논란이 좁혀질 텐데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세 사람이 안 된다면 다른 후보들도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건 전 총리도 나오고 김항식, 정운찬 전 총리, 김용호 전 국회의장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쉽지만은 않은 게 고 전 총리는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네. 때문에 좀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다른 분들은 또 여권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야당이 받기 힘들다 이미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장기 공백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결국엔 여야가 총리 타협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소위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헬렐레 총리.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되면 이것도 국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하여튼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결국 국민 여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순실 사태를 보는 성난 민심 어느 정도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 40대 남성이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 청사에 돌진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돌진합니다. 공사장이 아닙니다. 대검찰청 앞입니다. 막는 사람도 아랑곳 않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옵니다.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문을 뚫고 100m나 돌진한 포크레인은
청사 계단 위에서야 멈춰섰습니다. 포크레인 돌진으로 계단에 설치된 난간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현관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차에서 포크레인을 내려가지고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포크레인 운전자 45살 정모 씨는 새벽 3시 전북 순창에서부터 포크레인을 싣고 275km를 달려왔습니다. 최순실 씨 검찰 출두 장면에 분을 참지 못하고 상경한 겁니다. 최순실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까 죽는 거를 도와주러 왔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전과 5범으로 2007년에도 파출소 경찰관을 때려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포크레인 저지 과정에서 청사경비원 56살 주모 씨와 경찰관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성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지없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3%대까지 떨어졌고 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을 주장한 여론도 50%에 육박했습니다. 대선판도 흔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추월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3.7%, 부정평가율은 83.7%에 달했습니다. 내일신문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9.2%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대답은 36.1%, 탄핵해야 한다는 대답은 12.1%를 차지해 하야나 탄핵을 주장한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8.2%를 차지했습니다. 최순실 여파는 여야 대선 주자에도 미쳤습니다. 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포함한 3자 대결에서도 반 총장을 앞섰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모친을 잃은 공주가 23이 되던 해, 무당 최 씨가 공주 뵙기를 청하고 미천한 재주를 보여드리겠다며 접근한다. 오늘 하루 인터넷을 달군 공주전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사태를 풍자한 이런 풍자글의 풍자시까지 돌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치 최순실 사태를 예언이라도 한 듯 과거 영화 작품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사이비 무당이 대선 주자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내용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연재 초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웹소설이 최순실 사태와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아버지 최태민 씨 주술의 영을 이어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작품은 예언집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제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라서 이 소설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저까지도 정말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8월 개봉한 이 영화는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비서실과 검찰, 경찰을 조종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2명이나 만들어낸 사람이야, 이 새끼. 개봉 당시엔 다소 황당한 설정으로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안 보여요. 이런 데에서 유사한 장면들을 갖다 이렇게 연출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뭔가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했구나라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시대. 씁쓸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지금도 거리엔 최순실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금 분위기 좀 알려주시죠.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종로거리에는 촛불을 든 시민 700여 명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가 예고했던 릴레이 집회의 첫날인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최순실 씨 국정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쯤 모인 참가자들은 현재 종로 거리 일대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서 오는 12일 대규모 도심 집회 전까지 오늘 같은 촛불 집회를 매일 가질 예정입니다. 경찰 37개 중대 2,590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아직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남 등에서도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산 동아대와 전남대, 목포대, 원광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시국 선언을 하며 박 대통령 하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원광 고등학교 학생들도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이고 최순실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거리 집회 현장에서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마포구면 안 돼요.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걸까요? 제보를 받고 그 사연을 들으러 가봤습니다. 장애인이면 무료로 놔준다는 걸 들었단 말이야, 어디서.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관공서인 보건소에 가서 주사 놔주세요. 놔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해준다길래 직장 근처 은평구청을 찾은 지체장애 3급 권영주 씨. 주소가 어디세요? 마포구요. 마포구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요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 달라요. 전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멀쩡히 걸어 다니지만 저 말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은 그 동네로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걸 보시더니 마포구니까 마포구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되고 보건소에서도 너희 보건소로 가라. 그러면 이건 장애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족쇄를 채우는 거죠. 너는 그러면 마포구에만 있으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인과 영아는 전국 어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맞을 수 있지만 권 씨와 같은 장애인은 주소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 구청 측은 영아와 노인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국가 사업이지만 장애인 접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접종 기준이 제각각이란 점도 문제입니다. 강서구의 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만난 뇌병변 장애 2급 이모영 씨. 강서구 기준인 만 50세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료 접종을 거부당했습니다. 왜 못 맞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무료로 맞아주면 좋겠어요. 장애 2급이면서 수급자인데 나이가 만 50세가 안 됐다 해서 독감 예방을 못 맞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들 얘기를 해요. 항상 불만이죠. 왜냐하면 장애인이 많다고 해서 그 예산을 따와서 장애인이 많다는 이유로 그 혜택을 적게주면 안 되는 거죠.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사업이라며 팔짱만 낍니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리과가 따로 있고요. 지자체에서 하시는 거세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지 않아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라도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없는 걸까? 장애인에 대한 독감은 국가가 통일되게 이렇게 무료 검진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동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추우셨죠?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차가웠습니다.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은 고드름까지 얼었고 이 스키장은 인공 눈을 만들며 개장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벌써 겨울인 듯합니다. 이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설 장비가 연신 눈을 쏟아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7.1도. 스키장들은 슬로프에 인공 눈을 뿌리며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0톤 이상의 물을 지금 뿌리고 있으며 밤새 이어진 눈뿌림 작업에 녹색의 슬로프는 이렇게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성큼 다가온 겨울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첫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엔 고드름까지 얼었습니다. 농민들은 땅이 얼기 전에 당근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꽁꽁 얼어가 캐기 힘드네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영하 6도, 서울 영하 2.3도, 대전 영하 0.6도를 기록했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파카도 꺼내 입고 장갑도 끼고 나왔어요. 내일도 서울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 뒤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백두산 호랑이와 함께 멸종된 한국 표범이 반달 가슴곰처럼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표범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습니다. 이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식지가 파괴되자 민가까지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표범. 국제적 멸종위기 1급 동물로 국내에서는 1970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아무르 표범에 속하는 한국 표범은 현재 북한과 접경한 러시아 연해지 등에 100여 마리 정도만 야생하고 있는 상태. 이 야생 표범의 혈액과 국내 동물원 표범의 근육을 통해 한국 표범의 유전체가 완전 해독됐습니다. 한국 표범은 19,000여 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25억 7천만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생 표범과 동물원 표범 간 염기 서열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유전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멸종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대로 이를 활용하면 한국 표범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복원도 가능합니다. 이 한국 표범과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유전자 구조를 가진 동물원에 있는 표범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야생화 훈련을 시켜서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한국 표범의 행동 반경과 먹이 환경 등을 고려해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복원 최적지로 꼽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캐나다에선 경찰이 사소한 일로 이 한인 노부부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5살 손녀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칠게 끌려가는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어린 손녀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5살 손녀가 울부짖는 가운데 캐나다 경찰이 78살 이모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아니 경찰이 왜 저래? 이 씨가 난간을 잡고 버티자 한 경찰관은 아예 잡아 끌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뜨립니다. 다른 경찰관은 수갑을 채우기 위해 이 씨 아내의 팔을 비틉니다. Leave her alone. Look at the kid. 어린 손녀가 울면서 호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경찰은 막무가내입니다. You're gonna kill her, man. I'm killing her, okay?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서야 경찰은 수갑을 풀었습니다. Call yourself a police? You're human? You're freaking human. 세입자 간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당사자인 이 씨 부부가 건물 밖으로 나가라는 지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이 씨 부부는 병원에서 밤새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의 미숙한 행동에 실망했다. 약한 노인을 거칠게 다룬 경찰을 징계해야 한다며 현지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오늘의 앵커 칼럼, 2마리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건망증 환자에게 종종 묻는 말입니다. 까마귀처럼 까맣게 잊어먹었냐는 우스개로 다들 압니다. 그런데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생물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까마귀는 겨울에 먹으려고 가을에 이것저것을 여기저기 감춰둔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겨울이 되면 어디 숨긴지 몰라 헛수고가 됩니다. 까마귀 고기를 드셨느냐? 요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거국 중립 내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거국 내각은 문 전 대표가 긴급 성명을 내면서까지 맨 처음 내민 카드였습니다. 불과 닷새 전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른 척합니다. 니체가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다지만 이건 좀 심합니다. 문 전 대표는 얼마 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증언을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하다가 이 파문이 커지자 기억이 안 난다. 잘 기억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자 문 전 대표는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 모두를 국회에 넘기라고 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실상 대통령 하야와 정권 이양을 요구한 셈입니다. 문 전 대표의 마음이 요즘 바쁜 모양입니다. 1958년 중국 참새 박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짜고짜 2억 마리를 한 해에 잡아 씨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참새가 사라지면서 들판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참새가 잡아먹어야 할 해충이 들끓는 바람에 3년 동안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이 참새 박멸하듯 정권의 뿌리까지 도려낼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도 급히 마시면 체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발상은 참새가 곡식을 먹어치운다고 해서 씨를 말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뒤엔 대기근 같은 국정의 혼돈이 닥쳐올 뿐입니다. 앵커 칼럼, 까마귀와 참새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우리 해경이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대해 공룡 화기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에 대해 공룡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6분쯤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대해서 우리 해경이 단속을 시작하자 30여 척이 집단 저항하면서 우리 해경이 발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마산에서 2연승의 두산과 2연패의 NC가 한국 시리즈 3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황 스포츠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상준 기자, 경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팽팽한 투수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NC는 올 시즌 필승계투로 활약한 최근강을 3차전 선발 투수로 내세웠는데 4회까지 단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으며 퍼펙트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두산 선발 보우대는 1회와 2회 4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냈지만 제구가 다소 흔들렸습니다. 3회 김태균에게 첫 안타를 맞고 1사 1루 위기를 맞았지만 이종욱의 잘 맞은 타구가 1루수 오재일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면서 병살타로 이어졌습니다. 4회는 선두타자 박민우에게 안타를 맞고 폭투를 내준 데 이어 나성범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테임즈와 유호준, 박성민을 모두 범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산은 강했습니다. 5회 초 공격에서 선두타자 김재환이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 2, 4호 양의지와 허경민의 연속 2루타로 NC 선발 최금강을 강판시켰습니다. 8회 현재 두산이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두산이 이대로 승리한다면 한국 시리즈 2연패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3차전까지 내리 승리한 팀은 지금까지 9차례 나왔는데 모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이 영하 2.4도, 대관령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내일도 곳곳에 영하권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이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 기온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이 때이른 가을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어제부터 이 구름대가 빠르게 밑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찬 대륙 고기압이 빠르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는 밤에 흐려져 경기 서해안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5도, 전주 0도, 부산이 5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대체로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